그리고 이제 미디어와 우리의 삶에서 이거 이제 제가 쓴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미디어의 의미를 살펴보는데 이제 우리의 그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어떤 미디어가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건데 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뭐 플랫폼이나 콘텐츠, 그 다음에 우선 매개체로서의 그런 미디어 이런 거에 대한 이해는 있는데 언론으로서의 미디어에 대해서 약간 그 뭐라 그러죠? 학생들이 이해되고 좀 낮더라고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미디어에 뭐 보도됐어 라고 할 때 그 언론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제도나 그러한 어떤 조직으로서의 미디어에 대해서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 예전에 이야기했던 플랫폼, 뭐 매개체, 무슨 문화로서의 기술로서의 미디어 이런 의미들 뿐만 아니라 이 언론으로서의 미디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언론의 역할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미디어 의미를 한 6가지 정도, 5가지 정도로 아까 여기 앞에서 보여드렸던 뭐 이런 의미로 좀 살펴보거든요. 그래서 연결망, 뭐 인터넷망,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톡 서비스, 플랫폼, 그다음에 아까 언론으로서의 미디어, 그다음에 콘텐츠, 뭐 영화, 드라마 뭐 이런 거죠. 기기, 스마트폰, 뭐 TV 이런 그런 걸 의미하는데 이 고등학교에서 이런 거는 요즘에 이제 책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제도나 조직으로서의 미디어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학생들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역할. 요즘에 그 언론에 대한 생각보다 기대치가 되게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했었던 언론에 대한 신뢰성과 지금 학생들이 언론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게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왜 달라졌는지, 그럼 언론이 그럼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무엇인지, 그런 걸 이야기할 때 뭐 정보 전달, 공공의 알 권리, 권력 감시, 뭐 사회적 실현, 여러 분석 이건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교과서에 그 정치라는 교과서에 나와요. 정치라는 교과서 안에 언론의 역할이라고 하는 단원이 있습니다. 그 단원에 나오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활동들도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우리 그 수업 듣는 애가 박보영이에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박보영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자기도 얘기하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박보영이랑 같이 안 와서. 근데 나는 네가 더 귀엽고 예쁘다고 얘기해줬어요. 잘한 건가요? 네, 보영이가 이 미디어 생활을 적어줬습니다. 근데 이제 왼쪽부터 오른쪽을 가는데 뭐 이렇게 그냥 나열하는 것보다 좀 왼쪽이 약간 좀 소극적인 거면 오른쪽이 좀 적극적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좀 나열을 하고 자기의 삶을 함께 나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단순하게 보는 거, 또는 내가 뭐 구독, 좋아요 할 때 그 구독, 또는 뭐 우리가 뭐 어떤 구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뭐죠? 뭐 유튜브도 그 프리미엄 같은 거 구독할 수 있고, 그런 구독 서비스를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감 표시, 뭐 감정 표시, 좋아요, 추천하기, 공유하기, 댓글 작성, 게시물 업로드. 여러분들이 이거 아세요? 이거 버블이라고 하는 거. 버블이 뭔지 아세요? 외국인, 요즘 애들은 연예인들을 구독하더라고요. 플랫폼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구독하는 거. 그럼 예를 들면 박한철 연예인 아니었어요. 구독을 하면 얼마씩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BTS는 하는지 모르겠지만 BTS는 그 중에 한 사람이 구독하잖아요. 그러면 약 2,500원 주고 구독. 그럼 구독을 하면 그 오빠들이 어떻게 주는 줄 알아요? 메시지를 보내서. 근데 그 메시지는 직접 그 오빠가 보내줄까요? 아니면 기획사에서 보내줄까요? AI가 보내줄까요? 장애인들도 알더라고요. 열의 9분 그쪽인 것 같아서 자기도 알면서 근데 오빠가 10번 중에 한 번은 보내주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구독을 하는데 우리 보영이는 5개를 구독해가지고 한 달에 뭐 여러 개 구독하면 할인을 해준대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연예인을 구독한다는 게 학생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삶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미디어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경쟁이 서로 있더라고요. 네, 서로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학생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어떤 미디어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스미디어와 소셜미디어를 서로 비교해 본다면요. 약간 좀 진화를 시켜서 그냥 단순한 설명보다는 일방향, 쌍방향, 비동시성, 실시간, 현명성, 익명성, 폐쇄성, 개방성 요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렇게 체크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매스미디어는 뭐 신문은 제가 이제 예시를 좀 줬는데 종이신문이죠. 이제는 다른 소셜미디어나 매스미디어를 잘 선택해서 여기 이렇게 찍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많이 학생들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른쪽은 뭐냐면 그 TV 방송을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우리가 매스미디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TV 방송을 개인화된 비동시적 시청이라고 해서 요즘 혼자 보잖아요. 뭐라고 얘기하고. 그걸 이제 개인화된 비동시적 시청이라고 하고 사회적 시청은 뭐냐면 이제 TV를 보면서 우리 네이버 톡 같은 것처럼 네이버 톡 해보셨어요?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서 네이버 톡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그 보는 사람들끼리 뭔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보는 거예요. 멀티태스킹이죠. 우리는 절대 못해요. 왜냐면 지금 TV 보는데 집중하고 있는데 이걸 못하지만 이제 함께 하는 거죠. 그러한 걸 사회적 시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시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 가지 경향이 지금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텔레비전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오손도손 얘기 나는 게 기억나세요? 네, 그럼 아저씨입니다. 아줌마고. 네. 이제는 개인화된 시청이 대세입니다. 만약에 본방을 사수한다? 정말 그거는 그걸 엄청 좋아한다는 뜻이겠죠? 네, 그게 되게 특별한 행사입니다. 마치 생일날처럼 우리 오빠가 나오는 뭐 뮤직뱅크에 나온다 그러면 본방 사수를 할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개인화되고 근데 이 사회적 시청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토의를 좀 해봤습니다. 왜 사회적 시청을 하느냐? 그랬더니 뭔가 허전함을 채워줄게요. 뭔가 제가 이걸 붙여봤습니다. 정서적인 허기와 공감의 욕구를 충족시켜준다는 거예요. 뭔가 그걸 하면 사람이 원래 사회적 동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개인화된 시청을 하지만 함께 뭔가를 하면서 사회적 시청을 통해서 그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은 거죠. 두 번째는 모르는 것을 많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정보들이 막 오가는 거죠. 이 오빠는 뭘 좋아한대 막 이러면서 이제 정보들이 오고 가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 이유와 사회적 흐름을 이유가 이슈네요. 이 실시간 이슈와 사회적 흐름을 파악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같은 관심사나 마음이 잘 통한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같은 걸 보면서. 그다음에 자유로운 분위기의 시청. 가족이랑 친구랑 못할 대화들도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참 모르는 사람인데도 이상하게 깊숙한 얘기를 마음속에 이야기했는데 끄집어내는 그런 경향이 이런 곳에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럴싸한 이유를 붙인 거고 이렇게는 얘기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뭔가 우리 왜 교육을 오래된 미래라고 이야기할 것처럼 그런 것처럼 뭔가 홀로 있으면서 연결되고 싶은 존재 이러한 그 복잡다단함이 이 TV 시청에도 묻어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결되고 싶지만 간섭하고 싶지 않죠. 네. 그렇죠. 연애는 하고 싶지만 결혼은 안 하고 싶어 이런 느낌인 거죠. 이게 다른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생활 속 시간을 봐야 돼요. 우리 제가 30분까지 하나 끝내야겠죠? 32분까지 하면 되겠죠? 아까 좀 늦게 했어요. 디지털과 아날로그라고 해서 이제 서로 비교해보죠. 사실 아날로그의 그런 원래는 디지털 기술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복제, 그다음에 생성, 무슨 공유 이런 게 되게 수월하고 그래서 그 전파 가능성이 있다 이런 공부들을 하면서 이 디지털과 아날로그에 대해서 서로 비교해보는 그런 걸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아날로그의 역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함께 읽으면서 이야기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어쨌든 뭔가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좀 비교해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저 전형적인 아날로그 스위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뭔가 디지털 느낌이 납니까? 완전히 디지털 이미그란트 디지털 네이티브가 아니에요. 근데 애들은 디지털 네이티브잖아요. 걔네들이랑 대화하면서 막 벽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날로그에 막 좋은 점을 막 내가 얘기해. 좋지 않니?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
선생님이 생각지고 그래서 선생님 이걸 좋아하시나 봐요 그랬는데 어쨌든 그 디지털 이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산업 구조는 아까 양면시장 제가 말씀드렸고요. 공공성과 양면성을 사실은 이유.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아무래도 여기 프랑스에서도 오셨지만 프랑스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서 소셜 미디어가 청소년에게 약간 악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나름대로 사회적인 좀 공감대라는 이슈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니네 인스타그램 뭐하니? 아니 틱톡은 뭐하니? 니네 유튜브들이 뭐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해서 이제 압력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 플랫폼 기업들이 나름대로 자율 규제 방안을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 제도적 규제에 앞서서 각 플랫폼 기업들이 야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라고 해서 이런 규제 방안을 내놨습니다. 지금 제일 이제 핫한 게 호주죠. 호주에서 이제 내놓는 건데 근데 과연 이게 실제로 적용할 때 과연 뭐라고 할까? 효과가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보죠. 그래서 그 규제 원인들을 한번 검색해봤어요. 우리 학생들이랑. 그래서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글로벌 규제 압박. 여러 나라에서 압박이 들어오니까 이제 규제를 하는 거고요. 자율 규제. 그다음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SNS를 사용하면서 청소년들에게 가장 영향을 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2025년 버전. 뭔 것 같아요? 뭐가 제일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영향. 긍정적인 것도 있겠죠. 무슨 비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죠? 뭐가 제일 걱정돼요? 한마디.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 딥페이크 해가지고 성범죄 악용되는 거? 그런 것도 좋은 거예요. 또 선생님 뭐가 제일 걱정돼요? SNS 때문에 걱정돼요? 남들이랑 비교하면서 이렇게 그냥 뭐라고 열등감 같은 거 느끼면서 쟤는 제일 행복한가 봐 나는 뭐 이런 그거 보여주기 시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선생님? 선생님이 정말 제가 싫어한다고 얘기했어요. 뭐야? 부정적인 영향은 사실 되게 많지 않아요. 그래도 걱정돼요. 딱 한 가지만 얘기해요. 걱정되는 거야? 광고. 광고를 막 이렇게 자극적인 광고들을 막 보면서 사기. 많아요. 최근에 어떤 사기를 당하셨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사기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노출된 거 예, 맞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런 분들한테 상품 준다고 하지 않았나요? 자, 근데 저는 제일 걱정이 뭔지 좀 물어봤어요. 크게 물어보세요. 네, 저는 집중력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집중력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여러분들 애들 매일 안 봐서 그래요. 매일 보고 있으면 학생들의 집중력이 점점 떨어지는 걸 느끼게 돼요. 그 집중력 저하에 이 SNS, 그러니까 SNS에서 좀 긴 호흡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집중력을 왜 집중을 못하게 되는지 여러 설이 있지만 이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걸 보고 좀 생각할 여유가 있고 또 보고 이래야 되는데 그 중간에 텀 없이 계속 보다 보니 도파민이 과다분배 되면서 집중이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제일 그래도 맞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우리 예전에 그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미리쌤 선생님들한테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했거든요. 쇼츠나 릴스를 하나씩 보고 두세 줄씩 글을 적는 거예요. 네, 노트를 준비해요. 그래서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그래가지고 SNS 일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약속을 한 거죠. 어떻게 했어요? 릴스 하나 보고 정지에 넣고 두세 줄씩 이거는 어떤 의미이고 이거 쓰게 했어요. 이렇게 하고 또 6개 보고 그러면 시청 시간도 줄어들고 그거에 대해 생각하게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자기가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 한 달 정도 하니까 효과가 나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애들이 그거 하려고 할 거야? 안 하려고. 그 무슨 재미로 무슨 재미로 보느냐가 결국에는 도파민의 가동 분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업들이 조금 더 뒷받침이 돼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주어지는 자극이나 기쁨을 자꾸 원하는. 그러니까 지연된 우리가 공부를 그렇잖아요. 해가지고 다시 성취를 해야 되니까 지연된 기쁨은 지금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 지금 당장의 기쁨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뭐 틱톡이나 그다음에 유튜브의 자율규제 방안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포데믹, 이게 인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부작용들,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거는 이제 어디로 가기 위한 거냐면 이제 주로 팩트체크를 위한 거죠. 그래서 인포데믹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 뭐 확산 구조, 그다음에 심리적인 요인, 소셜 미디어, 정치 용제적 목적, 기술의 발전과 약간 우리가 얘기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다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거. 제가 미디어 리터러시 중에 제일 강조하는 게 뭐죠? 강의 들어보신 분 아시잖아요.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르는 거에 90%의 제 수업을 하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길러주는 건데, 비판적 사고 능력은 그냥 길러주는 게 아니라 적절한 질문과 답을 찾는 과정,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답을 찾았던 거 함께 비교해 보면서 의미들을 찾아보고 성찰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거짓 정보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있겠죠. 누가 만들었고, 왜 만들었고, 어떤 시기와 상황에서 만들었고, 뭐 이런 다양한 질문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근거와 자료를 토대로 조작하였고, 다른 곳에서는 이 정보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일종의 크로스체킹이죠.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구고, 손해를 보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함께 이렇게 하나씩 사례를 가지고 점검해 보는 활동. 이것만 해도 1시간 걸리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이것저것 가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거짓 정보가 인격권을 침해하잖아요. 그럼 인격권 하면 뭡니까? 개인정보권, 명예, 초상, 그 다음에 성명, 그렇죠? 뭐 이런 권리들을 우리가 인격권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거짓 정보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얼만큼 인격권이 침해되고 있는지를 주관적인 점수로 하고 그 이유들을 한번 설명해 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예시로는 이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 썼습니다.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 쓰고, 나머지 학생들이 좀 개인정보나 명예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수치화 좀 해서 해볼 수 있도록 좀 해봤습니다. 사인 너무 없지만 여러분 팩트 체크할 때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실과 의견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공부를 좀 이번에 한번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사실과 의견 좀 아주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중에 교환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 크랩이라고 해서 그 방법들을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면서 비판적 사고 능력을 조금 길러줘 봤습니다. 그리고 팩트 체크를 이해하는 그런 포스터 같은 것도 한번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실습하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 책을 참고해가지고 이런 흐름들을 팩트체크의 흐름들을 작성을 해서 예시를 주면서 적절하게 한번 대응해 보는 거 그것도 조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 언어 분석. 이제 영상을 분석하는 방법을 영상 구조, 영상 언어, 영상의 사회 문화적 맥락이라고 해서 스토리, 이미지, 사운드, 미장센, 몽타주, 만든 사람, 시대적 배경, 재현, 동기화 목적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원래는 이거 보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럴 시간은 없는 것 같고요. 그 시간 되면 나중에 오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드라마를 보고 학생들에게 처음 1단계는 감상하고 그 내용을 쓰게 해요. 이제 분석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스토리, 이미지, 사운드 이걸 분석하게 합니다. 그리고 미장센과 몽타주, 그 다음에 처음에는 객관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학생들에게 조사를 시켜요.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게 합니다. 조사를 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석을 하는 이런 흐름으로 이건 이제 마지막에 탈진실, 그 주제가 탈진실이었으니까 탈진실 관련해서 인포데믹이랑 연결시켜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나중에 책 읽기와 함께하는, 그래서 4가지입니다. 초소를 통해서 읽고요, 워드 클라우드 만들고, 요게 이제 그 해시태그 운동, 침묵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세상을 바꾼 이야기. 그래서 초소, 워드 클라우드, 그 다음에 책의 결정적 장면 그리고 이런 핑거 비주얼 맵을 통해서 그런 활동들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좀 시간이 좀 짧긴 하지만 대충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좀 집중적으로 하나를 선정해서 좀 확장하는 개념으로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30분 딱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Bien, bonjour.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모두 Je 안녕하십니까? suis ravi 네, 우선 시작에 très 앞서서 heureux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매우 기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는 건 처음이었는데요. 그래서 주최 측에 우선 저를 초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제 부스 안에 있는 통역사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네, 다행히 이제 통역을 원활하게 잘 해주시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세바스찬 로샤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역사 지리를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6년 전까지 교사로 일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6년 동안 저널리스트로서 일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미디어 분석과 비평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전부터는 클레미라고 하는 프랑스의 미디어 정보 교육 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클레미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인데요. 특히 학생들의 정보 미디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8년 동안 아이들이 이런 교육이 필요할 때도 있는데요. 그리고 저희 내부에 스튜디오가 있는데요. 이 스튜디오에서는 미디어 정보 교육을 위한 여러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리소스, 교육 자원이라고 하게 되면은 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자원인데 많은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비디오가 될 수도 있고 par exemple, le métier de journaliste,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뭐 그 언론인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자료를 제작을 해야 되고 비디오를 제작을 해서 어떤 개념을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야 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qu'est-ce que la 정보의 hiérarchie de 출처가 l'information. 무엇인지, 여러 정보가 있을 때 이 정보 간에 Ça, 어떠한 그런 ça 서열 peut être 관계가 effectivement 있는지 이런 extraordinaire. 것들을 다 설명을 해야 Mais sauf 되는데요. que 이런 moi, dans mon 다양한 자료를 studio, avec 제작하고 있습니다. k래서 de 저희 4 스튜디오에는 personnes, on s'est 4명의 spécialisé 팀원들이 sur 일을 un 하고 sujet, 있는데요. 그래서 sur 각각의 des 주제마다 아주 activités à faire en 특별화가 되어 classe avec 있습니다. les élèves. 전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C'est-à-dire 그래서 qu'une fois qu'on 학생들 a formé 수준에 les 맞게 enseignants, qu'on a expliqué ce que c'était, 학생들 수준에 qu'est-ce qu'on 맞게 fait 이런 교육 concrètement en 자원을 classe? 만들고 있고요. Et ça, c'est tout 그리고 l'enjeu. 학생들의 Et 니즈에 donc, on a 맞춰서 또 conçu 교수자들에게 des 물어봅니다. 학생들이 activités 어떤 걸 필요하냐라고 en classe 물어보고요. à faire 그리고 수업 avec 중에 어떤 la 활동이 plupart des 필요한지도 enseignants qui 저희가 puissent 파악을 faire 합니다. des 그리고 어떤 leçons comme 형태가 ça avec les 아이들에게 élèves, 미디어 avec les 정보 교육을 collégiens, 좀 더 avec les 효과적으로 lycéens.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Alors,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j'ai trouvé 있습니다. ça passionnant, 제가 오늘 박 선생님의 votre 발표를 먼저 présentation, 들었는데 너무 parce que 흥미롭게 évidemment, on 들었습니다. a une 왜냐하면 différence culturelle, mais 문화적으로 en 사실 fait, 프랑스와 on est 한국은 다를 수도 있긴 confronté aux mêmes 하겠습니다만 enjeux, aux mêmes 같은 sujets. 문제를 겪고 Vous 있는 것 parliez tout 같아요. à 같은 l'heure 주제를 des 다루고 있는 것 émeutiers, vous 같고요. parliez 제가 de 몇 개 captation 노트를 d'attention. 해봤는데요. 예를 들면 Ça, c'est 아이들의 fait sur 집중력 lequel on travaille. 향상이 지금 Et on compte sur les 고민이다라는 mêmes 말씀을 plateformes. 하셨는데 Vous 저희도 parliez tout 똑같은 à l'heure, 문제를 madame,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des 앞줄에 publicités. 계신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Vous 광고 disiez, vous 문제가 좀 trouvez, par exemple, 고민이다라고 sur Instagram, 말씀하셨는데 on 예를 들면 travaille nous aussi sur 인스타그램에 ce sujet. 광고가 좀 Vous 과도하게 노출이 parliez, 되는데 vous 저희도 parliez 똑같은 문제를 de, par 겪고 있습니다. exemple, des 고민이 pratiques, 있습니다. 그래서 comment 저희가 regarder la 예를 télévision en 들면 아이들이 famille, TV를 본다든지 vous 가족끼리 étiez avec TV를 les 보는 numériques, 것 그리고 les cheveux 아날로그 blancs, 매체와 디지털 plutôt en Amérique. 매체의 차이 Mais on a aujourd'hui les mêmes sujets en France, 이런 c'est-à-dire en 것들이 France, en 프랑스에서도 Europe, 똑같이 où 겪고 on a 있는 혹은 유럽 effectivement une 차원에서도 pratique 다 qui s'est un 겪고 peu 있는 modifiée, 문제입니다. où, 그래서 아이들의 미디어 effectivement on a un 시청 visionnage 소비 qui est de plus 습관 en plus 자체가 visuel. 지금 Et 바뀌고 donc 있고 c'est 말씀하셨던 것처럼 passionnant en 너무 fait 이제 de voir ça, parce 개인화되어 있다라고도 qu'effectivement on peut être à 10 말씀하셨죠. 000 kilomètres. 뭐 그리고 Moi 근데 j'habite Paris, 하지만 이제 entre Paris 저희가 et 이제 Séoul, 뭐 et en 수십만 fait 킬로미터 on est 떨어져 confronté, 있죠. même s'il y a des différences 프랑스와 culturelles, aux 파리와 mêmes 그리고 sujets. 서울이. 하지만 우리는 Donc 똑같은 문제를 nous, 겪고 있다라는 au 점을 강조를 Clémy et au 드리고 Pôle 싶습니다. Studio, 그래서 on 클레미에서는 그리고 제가 travaille 일을 ha고 sur 있는 tous ces sujets-là. Et en 스튜디오에서는 fait, on 바로 이 essaye,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à partir 있습니다. de la théorie, 그러니까 de 물론 이론에 기반을 concevoir 하고는 des 하죠. activités pratiques pour les élèves. 이론을 Parce que ça, pour nous, 기반으로 c'est 해서 très 실제로 important. 어떻게 적용을 할 C'est 수 de 있는지를 partir de 고민을 la 하고 pratique des 있습니다. élèves. 그리고 또 C'est-à-dire 중요한 que, 것은 alors, 아이들이 on fait 어떻게 un 미디어를 atelier en 실천하고 있는지, classe avec 소비하고 les 있는지를 élèves 먼저 qui ont 파악을 entre 합니다. 15 et 그래서 18 수업 ans. 중에 On va 아이들에게 poser 뭐 des 예를 들면 questions. 15세에서 Qu'est-ce que tu 18세 정도 된 regardais? 아이들한테 Quelles 질문을 séries tu 하죠. as consultées? 너네가 Sur 좋아하는 quel 그런 미디어는 réseau tu vous 뭐니? êtes? 뭐 Plutôt SNS에서 어떤 걸 주로 Instagram, 보니? 인스타그램을 좋아하니? plutôt Snapchat, 아니면 스냅챗을 더 좋아하니? 이런 plutôt 여러 가지 TikTok. 질문을 합니다. 틱톡을 더 Qu'est-ce que vous 좋아하니? consultez le 이렇게 plus? 물어보죠. 그래서 Et ensuite, 너희들이 à partir de 가장 많이 là, eh 사용하는 bien, SNS가 on analyse 뭐니?라고 un petit peu ce qui 물어봅니다. regarde 그래서 et on 아이들의 conçoit 대답을 l'activité. 바탕으로 해서 Évidemment, 우리가 좀 분석을 하고 그 l'enseignant 다음에 n'a pas la 미디어 même pratique 교육 활동을 médiatique 하게 que ses 됩니다. élèves. 그래서 Donc, pour 아이들의 pouvoir, 실제 이런 eh 습관들을 bien, 파악을 하는 것이 너무 apprendre les 중요하죠. élèves 그렇게 pour 해야 ensuite réfléchir 아이들에게 sur ces 어떤 sujets-là. 것을, 아이들이 어떤 걸 필요로 D'accord? 하는지를 파악을 할 수가 Donc, 있는 거죠. je vais vous présenter
네, 그래서 오늘 발표의 내용은 하나의 그 교육 활동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동료들과 하고 있는 그런 활동이고요. 그 후에 디스커션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활동의 이름은 N클래스라고 해서 수업 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사분들께서 바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그런 교수 학습 자료인데요. 즉, 선생님들께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뭔가 준비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의 학습 자료를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저희가 예를 들면은 스폰서 광고 컨텐츠 들어보셨죠? 그래서 광고 컨텐츠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광고가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광고인 그런 컨텐츠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교사분들께 이 내용을 다뤄달라라고 하게 되면 어려움을 겪으세요. 어떤 예를 아이들에게 들어야 하죠? 어떤 활동을 해야 되죠?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인 이런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내용을 저희가 제안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A에서 Z까지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저희가 제안을 해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이런 활동을 제안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N클래스라는 활동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활동은 무료로 저희가 제공되는 교수 학습 자료이고요. 크레미에서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주제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교수자분들께서 원하는 그 주제에 따라서 저희가 이런 학습 자료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도 몇 개 준비했는데요. 네, 제가 창을 닫고 영상을 플레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프랑스어이지만 영어로 자막이 제작이 되어 있고 또 통역도 나가게 됩니다. 네, 통역사들 분들 수고하시겠네요. 네, 알루미늄 창호일 하는 젊은 여자인 저를 봤을 때 사람들이 꽤 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5, 6년 전만 해도 제가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 정말요? 라는 그런 반응이었는데 이제는 와, 멋지다라고 말을 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줄리입니다. 제 알루미늄 창호 작업장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꼬라는 도시로 이사를 온 뒤에 일을 찾고 있었는데요. 청년지원단체에서 제 흥미에 맞는 여러 직종을 제안해 줬습니다.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손재주가 좀 있고 또 창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저는 알루미늄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창의적인 면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완전히 처음부터 무언가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무언가 구체적인 걸 만들어낸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알루미늄 창호를 조립하는 거예요. 미리 재단되어 있는 알루미늄 바를 저희가 받아서 문이나 창문, 커튼월 같은 프레임을 조립을 하죠. 그래서 저한테는 일종의 게임과 같습니다. 바를 맞추고 하드웨어를 설치하고 완성된 형태를 세워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형태가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게 정말 재밌습니다. 저는 이미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1년 만에 직업 자격증을 마치고 바로 알루미늄 유리 창호 분야의 직업 바칼로레아 과정으로 넘어갔습니다. 지금은 건축 외피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그 덕분에 이 분야에서 좀 더 폭넓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업 때 여성들이 많았나요? 혼자였나요? 아쉽게도 아직 건설 분야에는 여성이 충분히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 일로 오세요. 제가 참여했던 모든 창호 건설 관련 교육 과정에서 여성은 저 혼자뿐이었어요. 아무래도 여자가 적은 이유는 사람들이 건설업을 조금 낮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건 공부 잘 못하는 애들이나 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이 일은 사고력, 조직력, 설계 능력이 필요한 정말 흥미로운 분야이거든요. 그래서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신체적으로는 좀 힘든 일이긴 하지만 이런 현대적인 장비와 기술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해졌습니다.
분야를 시작하려면 그저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이런 과정을 즐길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사실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보람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제가 이 건설 일을 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점은 숙련된 그 선배 기술자들에게 지식을 전수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그분들께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요.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전동 드라이버를 어떻게 쓰는지도 몰랐다니까요. 네, 지금 영상을 보셨는데요. 네, 재미있는 영상이었기를 바랍니다. 네, 이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브루트라고 하는 언론에서 제작한 영상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게 브루트 같은 경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한국에도 이런 게 있나요? SNS에서 존재하는 미디어예요. 한 두세 개 정도가 프랑스와 유럽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SNS에서만 서비스가 되는 이런 영상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영상에서 이제 알루미늄 창호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뭐 틱톡이나 이런 SNS에 이제 업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보니까 이 매체를 굉장히 많이 보더라고요. 한 두세 개 정도가 비슷한 게 있긴 한데 항상 언급되는 게 이 브루트라고 하는 매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갖게 되었죠. 아이들이 왜 이런 걸 좋아할까? 컨텐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알루미늄 분야, 창호 분야에서 일을 하는 여성의 이야기였고 다른 비디오를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일에서는 고소공포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제 네, 다 올라왔습니다. 40m까지 올라왔네요. 꼭대기까지 왔으니까. 네, 이제 조종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에게는 좀 작은 집 같아요. 딸 사진도 있고, 지금 티도 지금 준비를 해놨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안식처 같은 곳입니다. 네, 제가 일하는 곳이고요. 건설 현장입니다. 제 이름은 뷰시라이고요. 27살이고요. 오늘 제가 일하는 곳, 이 건설 현장에 있습니다. 저는 타워 크레인 기사입니다. 뒤에 보이는 게 크레인이고요. 높이가 40m입니다. 네, 이 일 시작한 지 1년 됐는데 정말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헬멧 좀 먼저 벗을게요. 왜냐면 알아두셔야 될 게 실제로 여기 조종설 안에 들어오면은 헬멧을 쓸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 별로 없습니다. 레버가 지금 2개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트롤리를 앞뒤로 움직이는 데 쓰이고요. 또 요거 같은 경우에는 후크 블록을 올리고 내리는 데 쓰고 있습니다. 후크 블록이 뭐예요? 바로 이겁니다. 자재를 들어 올릴 때 사용하는 장치죠. 현장팀과 소통을 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전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손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대화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천천히 올려라, 이건 천천히 내려라, 또 이거는 빨리 올려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신호에 따라서 제가 속도나 방향을 조절합니다. 거기 이제 시작 좀 하지, 졸리네, 이럴 바엔 낮잠이나 자는 게 좋겠네. 낮잠 자면 안 됩니다. 오늘 일 끝내야죠. 네, 사실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에요. 가끔은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럼 저도 화가 납니다. 그래도 좀 침착해야겠죠. 누군가를 다치게 한다거나 혹은 조작을 잘못할까 늘 조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아래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도 좀 위험한 일이니까요. 네, 지금 신호가 들어왔네요. 오른쪽으로 가란 뜻입니다. 네, 신호를 잘 주는 사람이랑 일을 하면 정말 일이 매끄럽게 진행이 됩니다. 네, 한 번 현장에 갔는데 사람들이 세상에 여자 크레인 기사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따뜻하게 맞아주면 또 어떤 때는 여자가 크레인 몰아서 공사가 망했다 이런 말도 들어요. 아직도 그런 얘기가 있죠. 라커룸도 없고 여자 화장실도 없어요. 좀 힘든 점인데 제가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는다거나 아니면 차 옆에서 갈아입습니다. 특히 생리 기간에는 여자 화장실이 없다는 게 너무너무 불편하죠. 그래도 적응했습니다. 아, 지금 쓰레기 봉투 보이시죠? 네, 이걸 씁니다. 급할 때는 쓰레기 봉투로 해결을 하기도 합니다. 네, 건설업계는 사실 아직은 남자의 세계입니다. 그래도 점점 현장의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사람들도 곧 익숙해질 거예요. 시간 문제일 뿐이죠. 네, 전에는 초콜릿 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돈을 잘 벌지는 못했죠. 삶이 좀 편안해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직업을 바꿔야 했죠.
그래야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아이가 있는 미혼 여성이고 또 사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게 비싸죠.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돈을 좀 더 벌 수 있으면서도 개인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전에는 1,300유로 정도만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벌었던 거죠. 생활을 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2,000에서 2,300유로를 벌어요. 네, 영상을 보셨는데요. 이 영상은 또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는 여성이죠. 그전에는 알루미늄 창호였다면 지금은 건설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파워포인트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네. 비디오를 2개 보셨는데요. 포맷은 똑같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이제 세로로 화면이 보여지지요. 그리고 두 여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듬이 좀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영상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편집을 좀 빨리빨리 했겠죠. 그리고 자막도 있습니다. 자막은 이제 특히 SNS 포맷에 맞게 한 거죠. 인스타그램에 보시면 너무 정보가 많을 때에는 보통 밑에 자막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형태로 봤을 때에는 완전 거의 동일한 그런 2개의 영상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볼까요?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 두 인터뷰 사이에서 어떤 직업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두 직업을 보셨는데, 네, 건설 현장과 그리고 알루미늄이었는데 어떤 게 더 좀 관심이 더 가나요? 더 흥미로웠나요? 질문에 좀 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아, 그러면 선생님은 알루미늄이군요. 왜 그런가요? 높은 곳을 못 가요. 아, 네, 좋은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어떤가요? 두 번째 게 좀 더 마음에 들어요. 좀 높고 트여 있어서 시원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두 번째가 더 마음에 드시는군요. 그래서 두 가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형태는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내용은 같나요? 내용으로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혹시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으셨나요? 제가 좀 뒤쪽으로 가볼까요? 일단 첫 번째 영상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업무와 적합성에 조금 더 영상이 집중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영상 같은 경우는 근무 환경하고 월급 뭐 이런 직업의 조건에 더 포인트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주 잘 보셨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영상에서 그 노동 환경에 대해서 어떻다고 말을 하나요? 여성으로서 화장실 생리 기간에는 이제 화장실을 가기 어렵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직업의 높은 고층하고 다른 팀원들의 협업이라든가 그리고 남녀와의 아직도 환경이 그 여성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는 직업 환경 뭐 이런 것들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게 인상 깊었거든요. 네, 좋습니다. 완벽합니다. 정확합니다. 네, 이 영상을 자세히 보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차이점이 있는데 제가 그 자막을 다 따봤습니다. 그래서 왼쪽이 알루미늄 창호 기술자의 이야기였고 오른쪽이 이제 타워 크레인 기사의 인터뷰를 제가 정리를 한 건데요. 초록색으로 긍정적인 부분을 마크를 해보고 빨간색으로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어려움 이런 점들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보시면 긍정적인 부분이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고 한 줄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부정적인 요소가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빨간색이 조금 더 많죠. 그러면은 제가 조금 있다가 지금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디오 마지막 부분에 포커스를 맞췄는데요. 첫 번째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근데 어쨌든 멋진 직종이긴 해요. 너무 쿨한 직종이에요. 그리고 이제 막 마치 레고를 조립하는 것처럼 게임처럼 너무 재밌는 직종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타워 크레인 기사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여성들에게는 쉽지 않겠구나. 너무 남성적인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왼쪽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아, 너무 멋지다. 너무 재밌는 일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죠. 두 번째 비디오는 아, 뭔가 재밌는 일은 아니다. 어려운 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비디오 사이의 차이는 뭘까요? 우선 왼쪽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분야 협회에서 스폰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고용 창출을 좀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스폰서를 받아서 스폰서십을 받아서 제작된 것이고 오른쪽은 이런 광고 없이 그냥 크레인 기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실제 그런 겪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허심탄회하게. 그래서 왼쪽은 광고 영상이고요. 두 번째는 광고 영상이 아니라 정보 영상입니다. 왜 이런 걸 학생들에게 보여줘야 될까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들에게 좀 설명을 할 때 이런 그 광고 영상이랑 정보 영상을 구분하니? 라고 물어보게 되면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또 광고 영상이 있을 때 아니?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광고가 있으면 어때라고 하면 뭐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영상을 보여주면 광고 영상, 첫 번째 영상처럼 광고 영상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첫 번째 영상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받았잖아요. 스폰서한테 돈을 받아서 제작한 영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포맷은 똑같다고 하더라도 컨텐츠는 전혀 다릅니다. 근데 만일에 왼쪽 첫 번째 영상이 정보 영상이었다면, 광고 영상이 아니었다면 이 여자분이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아, 여기 이랬더니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 라는 얘기를 할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활동을 해줘야 됩니다.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너네가 이 분을 인터뷰한다고 했을 때 어떤 질문을 할래? 라고 이제 활동을 이끌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스크립트를 보셨을 때 빨간색이 한 줄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말인즉슨 분명히 여자분은 부정적인 얘기도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담당 기자가 편집을 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전체 영상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가 만일에 기자라면 여기서 어떤 걸 편집하겠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겠죠. 네, 먼저 이 세션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브루트 플랫폼을 시청한 사람 있나요? 영상 매체의 경제 모델 브루트의 사례. 네, 이 수업 단원을 만들게 된 계기는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온라인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브루트가 콘빈이라든지 룹사이더와 함께 아이들이 정보를 얻는 주요 출처로 자주 언급이 됩니다. 이런 미디어 경제 모델은 부분적으로 광고 기사의 제작과 게시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고 영상은 정보 영상과 동일한 형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를 학생들과 함께 다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브루트가 게시한 콘텐츠를 분석하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정보 영상이든 광고 영상이든 형식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브루트가 어떤 방식으로 콘텐츠가 광고임을 표시하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유료 파트너십을 표시하는, 그러니까 협찬을 표시하는 시각적인 표식이 플랫폼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일부 학생들이 자신이 보고 있는 영상이 광고인지 정보 콘텐츠인지 구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분은 콘텐츠의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같은 주제를 다룬 브루트의 두 영상을 찾았죠. 하나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된 것이고 두 번째는 광고 홍보를 위한 영상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두 영상의 스크립트를 분석을 한 결과 광고 영상에는 부정적인 요소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 반면에 정보 영상에는 보다 균형 잡히고 다양한 시각을 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브루트의 경제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왜 기업들은 이런 매체의 광고 콘텐츠 제작을 의뢰하는지를 이해했습니다. 학생들은 평소 전통적인 광고를 보면은 넘기거나 무시한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브루트가 그런 형식의 광고를 아예 내보내지 않는 이유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광고라면 아무도 안 볼 거니까요. 저희 플라스틱 오디세이 단체는 여러 후원자들의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물품 후원을 받을 수도 있고 금전적인 후원도 받을 수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쇼룸 프리베와의 협력입니다. 이처럼 유료 파트너십 형태의 영상들은 대부분 기업 제품 자체보다는 기업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기업들은 자신들이 사회 환경적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브랜드 광고를 제작하는 유일한 매체가 브루트만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수업을 중학교 마지막 학년이나 고등학교에서 진행하는 게 중요할까요? 우선 학생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미디어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즉 아이들은 일상생활과 실제 이용 습관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또 브루트를 주제로 삼은 이유는 정보와 광고의 차이를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종종 혼재되어서 혼란을 주고 있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걸 구별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인식과 도구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경제 모델 자체에 대한 성찰도 해봅니다. 미디어가 재정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그 재정 구조가 콘텐츠 생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 클레미의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런 모든 그 영상물이라든지 아니면 영상 교수 자료라든지 이런 걸 다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시간을 좀 두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할 때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갖고 좀 길게 가져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과 시간을 좀 충분히 가지면서 이런 비디오를 분석을 해보고 하는 거죠. 비디오 자체는 3분짜리 짧은 걸 수도 있지만 이 영상을 좀 길게 분석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주제를 다뤄보는 게 좋겠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스튜디오에서는 이게 좋은 거다, 이건 나쁜 거다라고 얘기를 절대 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이런 건 보면 안 돼, 이런 미디어를 보는 게 좋겠어, 이런 얘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저희의 역할은 아니고요. 반대로 저희가 하나의 그런 열쇠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를 위한 열쇠를 주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문제를 인식하게 됩니다. 이런 그 스폰서 광고의 내용을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이들에게 이해를 시켜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는 뭔지 그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게 합니다. 사실 내가 한 30분 동안 광고를 보겠어 라고 앉아서 유튜브 보는 친구들은 없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희 브루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많이 보더라고요. 저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제가 좀 포커스를 두는 거는 이 메시지가 있을 때, 영상이 있을 때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좀 많이 봐요. 그리고 제가 한 2분 정도 봤을 때 광고가 나오면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나를 좀 농락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뭔가 이게 알고 보니 정보 영상이 아니었네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감각을 길러주고 싶어요. 판단력, 그러니까 메시지가 어떤 성질을 가고 있는지, 이게 광고 메시지인지 정보 메시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길러주고 싶습니다. 2주 전에 제가 프랑스에 있었죠.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제가 이제 기사글을 쓰기도 합니다. 특히 그 건강과 관련된, 예를 들면 비건들에게 이런 컨설팅을 해준다든지 아침엔 이런 걸 먹으면 좋아요, 이런 그런 기사글을 씁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계란을 좋아하는데 아침마다 계란을 먹습니다. 라디오나 TV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보면 이 기사글을 나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또 이런 것도 봤어요.
과일을 그대로 먹지 말고 시럽 형태로 되어 있는 과일을 먹어라. 이런 또 기사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좀 자세히 봤어요. 이상하다. 왜 과일을 먹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전문가니까 이렇게 시럽 형태로 되어 있으면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있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코멘트가 뭐가 달려있는지 봤어요. 그랬더니 코멘트에서 왜 이런 걸 하세요? 이 분야 전문가라서 제가 기사글을 팔로우 했었는데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이런 코멘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봤더니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그 코멘트를 남긴 댓글을 남긴 사람들은 이게 광고 영상인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불평을 하는 코멘트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보다가 한 1분 30초쯤 지났을 때 이상하다. 왜 과일을 그대로 먹지 말라 그러지? 라는 의문을 가졌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의문을 하지 않고 그냥 불평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생각하죠. 이 사람은 TV에 나와서 유명한 사람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라고 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광고니까 그렇겠지라고 이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돈이 연결되어 있는 문제죠. 그래서 제가 뭔가 뉴스를 볼 때는 항상 좀 약간 의심을 가지고 봅니다. 정보 영상인지 아니면 이게 광고 영상인지 PPL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제가 항상 생각을 합니다. 특히 건강 같은 경우에는 너무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영향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했을 때 어쨌든 2주 전에 이런 일이 있었고요. 학생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거 보지 마, 저런 것만 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브루트라는 매체 자체가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정보도 많아요. 아이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게 광고인지요. 그리고 뭐 프랑스, 유럽이든 다른 그런 국가들도 마찬가지지만 SNS는 나빠 이런 것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페이크 뉴스도 많고 허위 정보도 많다라고 하지만 저는 물론 그것도 많지만 그런 면도 맞지만 그런 정보 전달적인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클레미에서는 이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아이들이 배우기를 원하는 거죠. 이 툴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우는 것, 컨텐츠의 이면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까 그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기로 하지 않았나요? 네, 지금 다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1점, 여기 받았고 1점, 여기 1점 받았습니다. 네. 체크해야 되나요? 네, 좋습니다. 여기 거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언론진대학 강사 박은영이라고 하고요. 네. 제가 이제 궁금했던 점은 사실 프랑스 친구들이 되게 좋은 매체를 소비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런 영상은 한국 중고등학생들이 보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영상을 소비하는 문화 자체가 좀 부럽기도 했거든요. 사실 저는 요즘 한국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는 건강하지 못한 영상들이나 그런 매체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박하경 선생님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그거를 넘어서는 창작의 영역도 좀 미디어에서 다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소비 문화들이 요즘 굉장히 약간 극우화되거나 굉장히 아이들이 조로나 혐오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문화들이 있는데 그건 사실 교실 현장에서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좀 더 좋은 미디어 환경과 교육을 위해서는 좀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것들이 되게 좋구나, 멋진 일이구나를 아이들이 학교에서 경험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소비하는 거 이렇게 소비하자에 대한 교육에 대한 초점은 계속 연구도 되고 많이 되고 있는데 그렇구나 라고 얘기한 다음에 성인이 돼서는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고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거에 관심이 없고 다들 이제 돈이나 이런 것들로 돌아가거든요. 결국 상업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매체들도 계속 그런 자극적인 내용들을 만들어내니까 현장에서 그런 좀
소비와 관련된 건강한 컨텐츠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좋은 매체다라는 것들을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누가 먼저 답을 해드릴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Je sais pas s'il y a une différence entre des élèves 근데 en Corée 사실 et 한국 des 학생과 Français. 프랑스 학생들 간에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프랑스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좀 별로 안 좋은 그런 비디오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프랑스 아이들은 좀 더 좋은 매체를 본다라는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진정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일을 할 때 맞닥뜨리는 현실이 그들이 무엇을 보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런 비디오를 뭐 스마트폰으로 볼 때 사실 이걸 실제로 보는 건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TV를 볼 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요일에 이제 24시라고 하는 뉴스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자정에 보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화요일 자정에 저는 뉴스를 보지만 다른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에서 뭘 보는지 잘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이런 미디어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걸 하나만 봐서 되는 게 아니라 나이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다양한 매체를 소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프랑스에서 10세에서 13세 같은 경우 아이들은 부모님과 비슷한 그런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이 뉴스를 보니까 아이들도 TV에서 뉴스를 보죠. 그래서 저녁마다 한 두 개의 그 공공 채널에서 나오는 그런 뉴스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뉴스를 보기도 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대부분은 이제 부모님들처럼 보게 돼요. 부모님들처럼 소비를 하죠. 그런데 그 이후 나이가 되면 아이들이 다른 걸 보죠. TV 뉴스를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전에는 봤지만요. 물론 어떤 아이들은 계속해서 보기는 합니다. 이런 TV 뉴스를 보지만 아까 보셨던 브루트라든지 다른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미디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온라인 매체만 다루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보는 것은 TV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아주 흥미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TV, TV에서 보는 뉴스, 아니면 기존의 미디어, 그리고 온라인 매체, 이런 거는 좋지만, 온라인의 그런 그 신문사 사이트는 좋지만, SNS는 너무 나빠,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정보를 찾는 그런, 그 사이트들도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계정을 가지고 그들의 컨텐츠를 올리거든요. 그리고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찬성하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아이들이 이제 TV 뉴스를 볼 때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뉴스 채널이 4개가 있어요. 24시간 계속 뉴스만 나오는 그런 채널이 4개가 있는데요. 좀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의 매체랑 똑같습니다. TV에서 계속해서 뉴스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의견을 얘기하는 약간 종편처럼 의견을 얘기하는 그런 채널이 있어요. 8명의 패널이 등장을 해서 그 중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7명은 찬성하고 1명은 반대하고 예를 들면 그런 장면들이 있죠. 그래서 근데 그걸 보면은 자세히 보면 좀 바이어스들이 편향된 시각들이 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8명이 막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미디어 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히 플랫폼 미디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미디어들, 그 신문사 사이트든 아니면 읽을 수 있는 건 종이 매체든 TV에서 보는 뉴스 채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제가 번역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좋은 정보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좋은 정보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표현을 해드리면 될까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거는 좋은 거고 이런 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기 위한 게 아닙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원하는 것은 아이들이 제대로 정보를 얻는 방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아이들에게 이건 봐라, 저건 안 된다라고 한다기보다는 다양한 출처를 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Ne lisez pas qu'un seul site d'information. 예를 들면 Essayez de TV 채널도 하나만 보지 말고 diversifier les 뉴스도 하나만 보지 말고 여러 개를 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Quand je dis diversifier, 제가 이렇게 c'est pas 다양화, simplement de différents 여러 개라고 할 médias. 때에는 C'est aussi différents formats. 미디어를 여러 개를 봐라라는 얘기도 되지만 포맷도 여러 개를 보라는 거예요. 릴스와 같은 숏폼도 되지만 긴 것도 보라는 거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만화도 많거든요. 애니메이션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니메이션을 봄으로써 좀 복잡한 주제에 대해서 아이들의 이해를 돕는 그런 영상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보를 취득을 할 때, 습득을 할 때 하나의 출처만 보지 말고 하나의 소스만 보지 말고 여러 가지 다양한 미디어와 포맷을 접하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허위 정보, 페이크 뉴스에 맞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최대한 이런 걸 많이 접하면서 그 컨텐츠 다양성 속에서 어떤 것이 정보 제공인지 아니면 어떤 것이 이렇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혼란을 주기 위한 그런 영상인지 이런 것들을 알게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다리를 꼬고 좀 시작하겠습니다. 네. 균형이 맞죠? 잘 안 되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약간 좋은 영상 만들기, 예, 그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뭔가 이제 약간 소비자, 이용자에서 생산하고 공유하고 전파하는 그런 영역들을 다 포괄해야 되는 그런 우리 이제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비판적 사고가 출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많은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비판적으로 뭔가 영상을 읽어내거나 어떤 미디어 콘텐츠들을 읽어내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 그게 중요한 것 같고 이제 그 다음 단계 우리가 그 다음 단계가 보통 향유라고 하죠. 즐기는 거죠. 우리가 향유라는 말이 좀 더 이렇게 고품격적인 단어잖아요. 단순히 즐기는 게 아니라 의미를 찾아가면서 즐기는 건데 그래서 제대로 볼 수 있고 분석할 수 있어야 제대로 느낄 수 있고 제대로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보는 즐거움과 그런 즐거움들을 느끼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산자로서 뭔가를 만들어가고 그런 과정들을 이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그동안에 20-30년, 제가 한 30년 가까이 미디어에 들어오시고 고인물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반성해보면 우리가 이 두 단계를 좀 건너뛰고 뭔가를 만든 건 아닌가. 단순히 뭔가 그냥 흥미와 재미를 위해서 만들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비판적 사고와 향유와 그다음에 생산자로서 제작자로서 영상을 만들어가는 그 프로세스를 전체적으로 밟으면 학생이 그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제대로 된 미디어 리터러시를 가지고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많은 시간이 주어졌으면 좋은데 어쨌든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된 부분이 교과에 많이 반영이 되었고 시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저희가 지금 이제 고등학교 미디어 청소년과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이제 2022 개정 교과서도 만들어서 모든 학교에서 사용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2015 개정에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좀 그런 과목들도 확장되고 또 국어과에서도 매체와 의사통이라고 또 이렇게 국어과에서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긴 호흡으로 해야지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짧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그 세 가지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순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시간 조금밖에 안 주시면 비판적 사고 좀 더 주었으면 향유하고 즐거움도 느낄 수 있게끔 공유도 하고 전파하는 그 즐거움 아직 만들고 만드는 즐거움 이 세 가지를 해서 전체적인 종합 세트를 완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프네. 또 질문. 네. 우리 국어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국어교사 신혜영입니다. 먼저 뽕수, 오씨 제가 알고 있는 불어의 전부인데요. 아까 영상을 보고 좀 궁금했던 게 브리트라는 영상에서 이게 광고인지 정보 제공인지 그냥 보는 입장에서는 전혀 구분이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한국에서는
광고를 포함한 콘텐츠의 경우에 이제 유료 광고 포함이라든지 혹은 신문 그 광고도 기사형 광고면 기자라는 표기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제 그런 그 광고라는 걸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데 혹시 프랑스에는 없는 건지 그거 하나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프랑스는 굉장히 자유로운 사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무분별한 콘텐츠 소비를 막기 위해서 특정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 콘텐츠를 볼 수 없게 스마트폰을 부모님이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는데 혹시 프랑스 자유로운 사고를 하는 프랑스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Oui, alors il y a le temps d'écran. 네, 저희 이제 화면 시청 시간을 저희가 제한을 둘 수가 있어요. Après, effectivement, 그래서 ça 이제 dépend. 스크린 타임을 저희가 제한을 할 수가 있는데요. C'est différent selon. 그런데 이제 가정마다 조금 분위기는 다를 것 같습니다. Vous parliez tout à l'heure des contenus sponsorisés. 아까 이제 스폰서 광고일 경우에는 무조건 언급을 반드시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한국의 법을 말씀하셨는데요. 몇 년 전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법이 아주 모호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광고라는 말을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광고라고 크게 해두면 아 이게 광고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전에 광고라고 하면은 보통은 뭐 TV 광고, 신문 광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요즘은 광고라는 말을 안 하고 상업 콜라보레이션이란 그런 또 새로운 신조어가 등장을 했어요. 상업 콜라보레이션이 뭘까요? 아이들한테 이런 질문을 하면 그게 뭐죠? 혹시 뭐 상업인가요? 함께 일을 했다는 건가요? 협업했다는 건가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프랑스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파트너십. 근데 사실 모호한 표현입니다. 실제로는 광고인데 말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이런 회의는 클레미가 파트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파트너라고 하면 내가 거기에 가서 참여를 한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돈을 댔다, 스폰을 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스폰서드 컨텐츠라든지 커머셜 콜라보레이션, 파트너십 이런 것이 사실 광고라고 하는 이 단어를 안 쓰려고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이게 이미 문제인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죠. 지금은 좀 많이 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모호한 표현을 쓰지 말고 광고면 광고다라고 언급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는 적용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까 이제 그 건강과 관련된 신문 기사글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분명히 광고라고는 되어 있지 않았었고요. 다른 표현으로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에 뭐 커머셜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이렇게 좀 코멘트가 크게 남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라고 되어 있지 않는 한은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광고 엔딩 영상을 봐야 아 이게 광고구나 아니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누가 이런 법을 지킬 것을 강요할 수 있을까? 이 문제도 또 있습니다. 예전에 인플루언서가 한 10년 전쯤에 이런 그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 SNS에서 이런 인플루언서라든지 이런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법들을 지키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겪고 있는 문제이고요. 또 제가 아까 말씀을 하셨을 때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너무 자유적인 사고를 하는데 이런 걸 강요할 수 있냐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사실 이런 비판적인 사고라는 것은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자율적인 사고라는 것도 타고나는 게 아니고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유튜브 사용하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굉장히 놀랐었는데요. 이제 유튜브를 보는 것을 봤을 때 유튜브가 얼마나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지를 보고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네, 좋은 그런 툴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7년, 10년까지만, 10년 전까지만 해도 오, 이런 매체가 있다니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Sauf qu'en fait, ils connaissaient le modèle économique. 그런데 그 뒤에 숨겨져 있는 경제 모델을 보게 되면 다른 의견을 갖게 될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상상하던 것과는 다릅니다. Ils voient pas le problème avec 그리고 le 또 processus.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가 문제인지 또 구분을 할 수 없기도 합니다. Et alors, elle est drôle cette vidéo. 네, Le 근데 clair. 이런 얘기 할 거예요, 학생들이. 재밌잖아요. 재밌으면 vidéo, 됐지, 뭐가 enfin, 문제예요? elle, 라고 c'est 얘기를 할 수도 c'est 있는데 sur des 이게 sujets 다른 importants, 거다라는 걸 sur des 알려줘야 sujets de 됩니다. santé, 이것은 보건과 Ça, 관련된 c'est 거니까, important, ça, 건강과 c'est la 관련된 différence. 거니까 이런 기사글이나 광고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아라고 하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사실은 한국 환경인데요. 프랑스도 똑같이 미디어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는 환경에서 저는 그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수준이 떨어진다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외부 강사로 활동할 때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자유학기자라는 명분 아래 저희에게 열린 문을 시간이 있고 주어진 시수가 있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입시 때문에 학생들이 항상 너무 치열하게 산다는 생각을 저는 자녀들을 통해서 이제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애들이 너무 뭘 해줄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 외부 강사의 문턱도 사실 고등 같은 경우는 저희에게 요구하는 게 슬로우리하고 생각하게 하고 잠깐 변화되는 미디어 환경에서 이런 거는 생각하고 판단과 들여다보는 시간을 요구하기보다는 짧은 시간 안에 뭔가 주어진 거를 결과물을 내는 걸 더 요구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외부 강사한테 그런 시간들을 내줄 수 없는 환경이 더 많은데 그러면 학교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저는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저희 그 나라 고등학생들이 그런 역량이 충분하듯이 현장에 계시는 교사들도 저는 역량이 다 충분한 분들이 근무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사실 미디어 영역이 국어와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디어 영역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모든 과목과 미디어가 다 매칭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학교 환경에서 미디어와 통합돼서 얼마만큼 리터러시 역량이 같이 대개 교과 과정에 구성되어 있는지 저는 고등학생 자녀를 둔 그리고 그렇게 고민들을 현장에서 많이 해서 저희가 학교를 믿고 공교육을 믿고 자식을 키워도 되는지 이런 거를 조금 궁금하게 현장에서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제 바꿔야겠네. 교육부 장관이 와서 얘기해야 될 얘기인 것 같은데 일단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수능으로 우리가 미디어 관련 과목들을 많이 본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그럼 되게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엄청 열심히 하고 우리 예전에 그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 지금도 2, 3학년 되고 있는데 거기 이제 매체 관련된 시험들을 이렇게 풀다 보면 와 진짜 이 정도는 비판적 사고를 뛰어난 학생들만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그냥 농담삼아 말씀드리고 시험을 보면 우리나라는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시험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새로운 교육 과정에서 우리가 기본 소양 그러니까 기초적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소양으로 언어 소양, 그다음에 수리, 그다음에 디지털 소양 이렇게 해서 이 디지털 소양이라는 게 흔히 말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아니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이제 길러주는 건데 그걸 이제 모든 교과에서 다 기초 토대로 삼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모든 교과랑 연결해서 가르치게끔 이제 방향성은 제시해 주는데 처음 시작하는 거다 보니까 약간 중복도 있고 그 다음에 체계성도 조금 부족할 수 있겠죠. 여기에 가르쳤던 걸 국어에서 했던 걸 또 저쪽에서 반복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좀 시간이 흐르면서 그 체계도 잡히고 유리도 잡히고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충분히 믿고 맡기셔도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이 미디어 관련된 이 변화에 있어서 학생들한테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도 초등학교나 중학교만큼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입시 관련 과목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경쟁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쉽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그러니까 평가 체계의 변화가 결국에 그러니까 수능을 비롯한 대학 입시 평가 체계의 변화가 고등학교 그냥 교육 환경의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입시 환경에서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제가 이제 학교 교사가 아니고 이제 뭐 외부의 어떤 사람으로서 그 미디어 리터러시 고등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를 길러주기 위해서 내가 갔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인식의 변화, 태도의 변화, 행동의 변화 이 세 가지가 이렇게 흐름이잖아요. 생각을 바꿔주고 내 태도를 바꾸고 실천과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순서대로 하는 거죠. 최대한 거기에 가서 행동의 변화를 이렇게까지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그런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뭔가 결과물, 뭔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나는 그걸 좀 지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지향하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아니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게 어떤 인식이나 태도의 변화 정도만 가져와도 충분할 것 같고 이제 앞으로는 과목으로 많이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내년부터 이제 우리 고교학 선생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인데 여러분들 미디어 관련 과목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음악과 미디어, 미술과 미디어, 뭐와 미디어 해가지고 한 20몇 과목 그리고 뭐 영화 비평, 영화 제작 이런 그 전문계 교과까지 다 가져오면 엄청 많으니까 앞으로 많은 그 학교에서 그런 과목들이 개설되면서 미디어에 대해서 이제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이 많이 개설될 거고 그런 능력을 키워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초기 세팅 단계니까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체계를 잡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은퇴할 쯤이면 뭔가 완성도가 있는 그런 지금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하고 몇 학년이세요? 지금 고3입니다. 현재 고3이에요? 네. 뭐 안 되겠나요? 일주일 만에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 주 수능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예. 오늘 그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선물이 너무 부족할 것 Ah bien, 같아요. comme il y a trop de questions, il nous manquera des cadeaux.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모든 의견은 편견이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어른 입장에서 뭐 저 애들 저렇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걱정을 하지만 사실은 아이들은 알 만큼 알고 있고 제가 오히려 이거 잘못됐으니까 뭘 하지 마라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이거를 고칠 수 있는 생각이 변화될 수 있는 거를 여지를 주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뭐 책도 보고 신문도 보고 그러니까 다양한 매체를 본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맥락 자체가 문해력이 좀 갖추어져야 뭐 KBS 보고 MBC 보고 EBS 본다고 해서 생각의 지평이나 이게 영향이 넓어지는 게 아니라 다양한 뭐 활자나 영상 경험이 갖춰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책도 워낙에 안 보고 또 책을 뭐 텍스트 경험 자체가 없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인터넷 핸드폰을 봐라 보기는 봐라 그거라도 봐라 보지 않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최근에 어떤 뭐 PC함 뭐 이거 내 생각인데 뭐 이게 틀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인데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거를 아주 메타적으로 해서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제일 주려고 해도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맥락 자체를 전부 다 가지고 있지 못하고 학교에서 해주는 이야기가 아이들은 이게 다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실 때 학교에서 그래도 우리는 언론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커머셜 섹터를 자꾸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수익 구조가 만들어지고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비트코인 이야기하고 코인 이야기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현 입장에서는 뭐
이바른 소리 이렇게 하는데 뭐 키냐고. 그게 좀 언제나 딜레마예요. 그래 피시냐 이런 거. 내 말이 맞을 수도 있지. 그래서 네 말이 맞고 내 말도 맞지 않느냐라고 하면 이거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다양성을 존중하고 뭔가 서로 함께 의견을 나누고 생각을 모아서 함께 나아가고 혹시 또 내가 문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하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인데 지금은 약간 학생들이 너무 이렇게 좀 치우쳐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게 뭐 다양한 책을 안 읽을 수도 있고 특정한 미디어에 너무 많이 노출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 와이프도 예전에 어떤 신문을 10년 동안 그 자전거 준다고 해가지고 이제 구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한 10년 읽고 나니까 그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 신문이 이야기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러운 거죠. 스며드는 건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너무 특정한 거에 스며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미디어를 떠나서 학생들이 제일 걱정되는 게 뭔지 알아요? 너무 자본주의의 아들들. 너무 그냥 돈의 가치.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결혼을 할 때나 뭐 진로를 선택하고 할 때 내가 좋은데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돈이 1순위고 그 다음에 좋아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사람이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가치관이 너무 팽배해 있다는 느낌이 들고 그런 거가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어떤 학생들의 그런 사고가 좀 이렇게 한쪽에 치우쳐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약간 무너뜨려야 되는 건가 하여튼 그래서 좀 다양한 좀 열린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우리가 숙제를 가지고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양한 관점을 서로 비교해보고 우리가 이제 비판적 사고를 위한 제가 만든 질문들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그 하는 과정에서 보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편향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그런 어떤 가치관, 편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서 그래서 다른 사람은 쟤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러면서 좀 다양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제 그 책상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넷이서 뭘 하다 보면 앞에서 뭘 하는지 보고 자기도 보고 열심히 하는 것처럼 뭔가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뭔가 이렇게 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내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들 간의 그런 어떤 사고의 어떤 그런 다양성, 차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우는 과정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많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일반 수업도 하지만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은 한 10분 정도 설명하고 50분 정도, 40분 정도 활동을 하고 이제 토의하고 이렇게 발표시키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이 조금 쭉쭉 되다 보면 좀 생각에 변화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애들도 애들이지 않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학교가 버티고 있는 이유가 열심히 하는 애가 더 많아서이고 그다음에 그 학교가 막 우리가 그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정글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나는 우리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서 늘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학교도 가보면 한 70% 이상의 학생들이 잘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물론 뭐 그게 뭐 성적이 좋고 나쁘고 열심히 하려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근데 조금 걱정되는 애들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뭐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닐까요? 집에서도 조금 숙제를 해주시고 학교에서도 해주시고 지역사회도 해주시고 하나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저만 얘기하면 아까 저기 프랑스의 크레미 센터에서 주된 활동이 두 가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하나는 이제 교사들을 위한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쓰기 좋은 사례들을 만든 카드들이 인상 깊었었고요. 또 하나는 학생들을 직접 이제 그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크레미 센터는 어떤 걸 더 많은 비중을 두고 하는 미디어 교육센터인지 그게 조금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 어떤 걸 더 이렇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비중을 두는 사업의 비중이 더 많고 그리고 선생님들을 더 많이 이제 양성해서 더 많은 밖으로 외부로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더 궁금해지긴 했었거든요. 첫 번째는 아까 질문에 대해서는 그 뭐죠? 학생들의 어떤 편견이나 네, 그 사례들을 해서 강사들이 이제 그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도록 이렇게 제공한다는 사례를 보여주셨어요. 네. Alors, je vais répondre aux deux aspects. 네,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 클레미 같은 경우에는 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성센터인데요. 그러니까 교육자들과 그러니까 이제 그 교육을 실시하는 분들과 실제 현장 그 교사들을 양성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이런 필요들이 있거든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교육이 프로그램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횡단적인 측면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뭐 지리, 영어, 수학 이런 여러 가지 과목이 있을 때 각 과목의 모든 선생님들이 일부는 미디어 교육에 할애를 하셔야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 상황을 좀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다 중요하죠. 역사, 경제, 수학, 영어 이런 과목이 다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리고 모두가 24시간밖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 모든 걸 다룰 수는 없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각 과목에 이게 프랑스만의 특징인지 모르겠지만 학교에 가게 되면 학교 도서관이 있는데요. 그 도서관에 사서 선생님이 배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서 선생님도 교사거든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아이들의 미디어 정보 교육을 전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리 선생님이기도 하죠. 지리 역사 선생님인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3시간 반 정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3시간 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과목 선생님과 함께 계속해서 이런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 과목에 가서 그 과목 진행이 될 때 이 사서 선생님이 오셔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지리 역사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 수업 시간에 이런 미디어 교육을 큰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미디어 정보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실제 현장에서 쉽지는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분들도 저희가 양성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교사분들을 교육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아이들의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 클레미 같은 경우에는 아까 2개의 비디오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리소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 이런 자료들을 만들죠. 아이들이 실제로 활동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실제 교실에서 테스트를 해봅니다. 아, 이 컨텐츠가 제대로 좀 작동을 하고 있네, 효과가 있네, 아니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뭔가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었지만 학생들이 실제로는 이해를 잘 못하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스크립트에 초록색과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아이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죠. 여기서 빨간색과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봐라 라고 테스트를 해봅니다. 근데 이런 게 다 시간이 드는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테스트를 여러 번 한 다음에 효과가 있는 경우들이 많죠. 저희 팀원이 4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런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우리가 만든 컨텐츠가 처음부터 잘 효과를 드러내진 않아요. 예를 들면 비디오가 너무 길다던가 아이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거나 그런 사례들이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 효과가 있다. 그러면 이 컨텐츠를 밸리데이션을 해서 이것을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제공을 하자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오후 발표에 보시면 저희가 클래스 인베스티게이션이라는 일종의 게임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활동이 한 3시간 정도 되는 건데요. 그런데 사실 이 준비하는데 1년 정도 저희가 시간을 할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업 중에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고 새로 편집하고 새로 만들고 이런 과정을 1년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중요한 것은 정말 효과가 있는 활동을 아이들에게 그리고 교수자들에게 제공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 선생님 입장에서 제가 지금은 이제 선생님은 아니지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죠. 행정 업무도 있고 교과목도 다 가르쳐야 되고 너무 많은데 여기다가 또 미디어 교육까지 해달라고 좀 얘기를 하면 너무 힘들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지원을 받았으니까 반드시 애들에게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디오를 영상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또 효과가 좋을 때는 너무 이런 좋은 리소스가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비디오가 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비디오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진짜 광고와 그렇지 않은 영상들을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교사 입장에서 막 구글에서 이런 비디오를 다 찾아서 분석을 하고 아이들에 보여주는 것은 너무 시간이 많이 들입니다. 물론 저희가 이런 영상이나 콘텐츠를 제작을 했을 때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조금씩 이렇게 변환을 할 수, 조금 바꿔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4분짜리를 다 보여주는 것 대신에 조금 짧은 부분만 보여준다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 센터에서 이런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컨텐츠를 제공을 하지만 리소스를 제공을 하지만 선생님들께서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자유롭다. 그러니까 방법을 조금 다르게 사용해도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영상을 좀 덜 보여주고 토론 시간을 더 많이 갖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좀 변형을 시켜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소스가 좋긴 하지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저희 클래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팀원이 4명밖에 안 돼요. 제가 여기 와서 정말 놀랬던 게 정말 일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4명밖에 안 돼서 이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조그만 사무실 하나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반면에 저희 클래미에서는 우리에게 정권을 줘요. 우리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예를 들면 결과에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면 우리가 좀 잘못된 컨텐츠,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컨텐츠를 만들어도 별로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비디오도 만들고 또 교육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너무 이런 교육 자료를 너무 많이 만들게 되면 실제적으로 교사분들께서 사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은 컨텐츠가 있으니까요. 좋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좋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했는데요. 어쨌든 클래미에서는 여러 미디어와 협업을 하면서 때로는 좀 그게 효과적이지 않은 그런 텐츠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혹은 너무 속도가 빨라서 그러니까 테스트를 제대로 못해서 효과가 없는 그런 컨텐츠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로 저희가 이런 컨텐츠를 들고 수업에 가는 거죠. 학생들에게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학생들을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실제로 이제 더 이상은 교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이런 컨텐츠를 만들면 학교 현장에 가서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아이들이랑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보여드렸던 그런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간이 많이 들입니다. 그리고 오후에 보실 그런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시나리오를 4개 정도 저희가 준비를 하는데요. 이게 예를 들면 하루 만에 시나리오를 하나를 완성을 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저희가 시간을 좀 들여서 이런 소스들을 다 만들게 됩니다. 네네네. 말씀하세요. 어제 마무리가 이거 광고가 되는데. 네, 말씀하세요. 저희 지금 한국은 AI가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지금 광고도 실제 사실처럼 보이는 광고를 AI가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가짜 광고나 아니면 가짜 정보도 AI가 만들고 있고요. 학생들도 정말 사실처럼
AI를 활용을 해서 만드는 영상들이 지금 넘쳐나고 있는데요. 지금 수업하실 때에 어떤 기존의 광고 영상과 정보 영상을 구별하는 단기 교차 검증을 그대로 그냥 적용을 하시는지, 아니면 AI가 만든 영상은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몇 단계를 더 거친다든지 이런 수업 방법이 있다. 혹시 그런 걸 하셨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Alors, je vais faire très court. 네, 짧게 대답을 할게요. 제가 봐도 이제 점심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빨리빨리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Sur l'IA, 네, AI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복잡한 문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변화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생성 테크닉이나 이런 얘기를 했을 때 1월에 그런 얘기를 한 거랑 9월에 했을 때 기술의 변화가 완전히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술의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주고 있어요. AI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허위 정보라는 주제와 똑같이 다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처를 알아야 되는 거죠. 학생들이 봤을 때 AI든 아니든 간에 이것이 어디서 오는지, 누가 이걸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만일에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면 이걸 멀리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찾아볼 수는 있죠. 인터넷에서 좀 더 찾아봐서 이게 어디서 만든 영상인 줄 알 수 있지만 만일에 그런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없다면 이런 영상을 보지 마라, 멀리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AI도 똑같고 허위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페이크 뉴스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영상을 봤을 때 예를 들면 어떤 국가의 정상이 뭔가 스피치를 하는, 연설을 하는 영상이 있을 때 이 영상이 누가 만들었는지, 예를 들면 이게 정부의 공식 사이트에서 만든 영상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쉽게 찾을 수 있죠. 출처가 어딘지. 그런데 만일 출처를 알 수 없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멀리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은 원래의 출처가 어딘지, 이 영상을 누가 만들었는지를 먼저 찾아보라라는 겁니다. AI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좀 멀리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비판 의식을 가지고 조금 멀리서 이런 매체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판 의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판적인 멀리하기와도 비슷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무작정 어떤 것을 불신하라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비디오를 봤을 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인터넷에서 보는 비디오는 전부 다 잘못된 거야, 전부 다 페이크 뉴스야 라고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메시지가 이 비디오 안에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머릿속에 아이들만의 미디어 풍경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뭔가 신뢰할 만한 그런 정보를 찾을 줄 알아야 되고, 예를 들면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이렇게 출처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레퍼런스가 있다면 이 레퍼런스가 무엇인지도 아이들이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의 그런 방법은 다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출처, 소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5에 이어서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